거기 누구세요? 혜순이 현관문 앞에 있는 낯선 남자에게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엄마, 모자를 벗은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공기를 찢었습니다. 이럴 수가. 너 민준이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던 것입니다. 혜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 살아있어요.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혜순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의 충격적인 귀환, 과연 민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혜수는 일요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부엌에서 미리 준비해둔 김밥을 도시락통에 넣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아들 민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등산복을 갖춰 입은 민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북한산 다녀올게요. 혜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민준이 갑자기 등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의아했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은 먹고 가야지. 괜찮아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도시락만 챙겨갈게요. 혜수는 준비해둔 김밥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국민연금과 남편이 남긴 적은 유산으로 살아가는 혜순에게 아들 민주는 전부였어요. 며느리 유진이 들어온 지 1년, 셋이서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성실하게 일했고 유진은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도시락 여기 있다. 조심히 다녀와. 네, 걱정 마세요.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혜순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최근 두세 달 전부터 민준이 주말마다 등산을 다닌다고 했지만 원래 등산에 관심이 없던 아들이 갑자기 산에 오르내리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그저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은 것이라 생각했어요. 오후가 되자 집에 있던 유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유진은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님, 민준 오빠 아직 안 돌아왔나요? 아직? 북한산이 크니까 늦겠지.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혜수는 저녁을 준비하며 시계를 자주 확인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지만 민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갔어요. 혜순의 가슴이 점점 조여들었습니다. 유진도 안절부절 못하며 민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오빠가 이렇게 연락도 없이 늦은 적이 없는데. 혜수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두 사람은 흠칫 놀랐어요. 유진이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어디라고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전화를 끄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북한산에서 시신이 발견됐대요. 혜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러나 혜순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아닐 수도 있잖아. 하지만 혜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유진은 계속 울었습니다. 혜순은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형사가 두 사람을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형사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죄송합니다만 신원 확인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진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혜수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몇 분 후 흐느끼며 나온 유진의 모습에 혜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준 오빠가 맞아요. 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형사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산 암벽 구간에서 발을 헛디딘 것으로 보입니다. 추락사로 추정됩니다. 혜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민준이 암벽 등반을 할 만큼 등산 실력이 있었나? 의문이 들었지만 충격으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시신이 암벽에서 떨어져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시신 상태가 좋지 않아 빠른 화장을 권했어요. 혜수는 멍한 상태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혜수는 유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유진은 슬퍼했지만 생각보다 침착해 보였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어딘가 이상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등산에 관심을 보인 것, 시신의 상태, 그리고 유진의 태도까지. 며칠 후 혜수는 민준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신발장 문을 열자 한쪽 구석에 민준의 등산화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혜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등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뭘 신고 산에 갔을까? 혜순의 눈에 의문이 스쳐 지나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혜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을 찾았어요. 민준의 통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행원은 공손하게 민준의 통장 내역을 보여주었어요. 혜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죽기 일주일 전 민준이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어요. 이렇게 큰 돈을 왜?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행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혜수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준이 5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지출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어요. 집 현관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혜수님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 씨의 보험을 담당한 박상우라고 합니다. 혜수는 눈을 깜빡였어요. 보험? 민준이 무슨 보험에 가입했다는 말인가요? 혜수는 남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박상우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정민준 씨가 6개월 전에 가입하신 생명보험 관련 서류입니다. 수익자가 부인 최유진 씨로 되어 있습니다. 혜순의 귀가 윙윙거렸어요. 6개월 전 민준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상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어요. 보험금은 총 8억 원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혜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억 원이라니. 손가락이 떨렸어요. 무언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제 아들이 왜 그런 보험에 들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박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아, 그렇군요. 최유진 씨가 가입을 권유하셨다고 들었는데 혜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진이 민준에게 생명보험 가입을 권했다고? 모든 것이 갑자기 의심스러웠어요. 박상우가 떠난 후 혜순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녁 무렵 유진이 직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혜순은 조용히 물었어요. 유진아, 민준이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걸 알고 있었니?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표정을 정리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제가 권했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 불안정하니까요. 혜수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수익자가 너로만 되어 있더구나. 어머님도 넣으려고 했는데 민준 오빠가 저만 넣자고 했어요. 나중에 변경하려고 했었는데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혜순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유진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의 방에 들어가 또 한 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민준의 결혼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왜 집에 결혼 반지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혜수는 일찍 일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 박선자였어요. 박선자는 전직 간호사로 혜순의 가장 오랜 친구였습니다. 선자야, 좀 만나자. 의논할 일이 있어. 2시간 후 혜순은 동네 카페에서 박선자를 만났어요. 박선자는 항상 냉철한 판단력으로 혜순에게 조언을 해주던 친구였습니다. 혜순은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민준의 등산화가 집에 있었다는 것, 500만 원 인출 기록, 생명보험 가입, 그리고 결혼 반지까지. 이상하지 않아?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박선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너 혹시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짜고 민준이를? 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생각은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감히 말로 꺼내지 못했던 의심이었어요. 박선자가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자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노연수라고. 보험 사기 전문이야. 한번 상담해 볼래? 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이제는 의심이라는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되었어요. 다음 날 혜수는 노연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노연수는 차분하게 혜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보험 사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혜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라니.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하세요. 특히 다른 남자와 만나는지 주의 깊게 보세요. 혜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정말 유진이 그럴 사람일까? 함께 살면서 느꼈던 유진의 모습은 성실하고 착했어요. 하지만 최근 유진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부터 유진의 어머니 강은숙이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강은숙은 항상 유진에게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불편할 텐데 이제 따로 살림 차려야지. 혜수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유진이 자신을 불편해하는 걸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 며칠 후 혜수는 민준의 직장 동료 이준호를 만났습니다. 이준호는 민준과 가장 친했던 동료였어요. 민준이 형이 최근에 등산 장비 사면서 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혜수는 이준호의 말에 의아했어요. 등산 장비를 샀다고? 그런데 왜 그 장비들은 집에 그대로 있는 걸까요? 민준이 무엇을 감추고 있었던 걸까요? 혜수는 차츰 유진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유진이 퇴근 후 만나는 사람들, 전화 통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평생 아들을 키우며 사람들을 관찰해온 경험으로 혜수는 유진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유진은 외출했어요. 혜수는 몰래 뒤를 따랐습니다. 유진은 동네 카페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혜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 남자는 바로 보험 설계사 박상우였습니다. 역시 혜순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과 박상우가 무슨 관계인지, 민준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어요. 혜수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혜수는 이른 아침부터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유진과 박상우의 만남을 목격한 후 마음속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이 침대 위에 드리웠어요. 혜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꼭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해.
혜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6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한평생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직접 나서서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을 위해서 혜수는 민준의 친구들을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박선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자야, 오늘 시간 있니? 민준이 친구들을 좀 만나봐야 할 것 같아. 박선자는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민준이 자주 다니던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민준과 가깝게 지냈던 친구 한 명을 만날 수 있었어요. 민준이 형이 등산 시작한 거 솔직히 다들 의아해했어요. 갑자기 북한산 가겠다고 장비 사고 그러더니 혜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혹시 민준이가 특별히 다른 고민을 이야기한 적 있나요? 민준의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번은 술 마시면서 많이 울었어요. 집 대출 이자가 올라서 힘들다고. 아내분이 아이를 원하는데 여유가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어요. 혜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어요. 민주는 항상 웃는 얼굴로 괜찮다고 했었습니다. 헬스장을 나온 후 혜수는 박선자와 함께 보험회사로 향했어요. 민준의 보험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박선자의 도움으로 민준의 어머니라는 신분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보험은 사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이 있네요. 보통은 조사 기간이 있는데 담당자의 설명에 혜순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군가 빠르게 보험금을 받으려고 계획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게다가 계약 체결 당시 서류를 살펴보니 민준의 서명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민준의 글씨체와 달랐어요. 이 서명, 민준이 글씨가 아닌 것 같아. 혜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담당자는 듣지 못했어요. 혜수는 서류 사본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요한 정보를 확인했어요. 서명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혜수는 좀 더 과감한 행동을 결심했어요. 유진이 퇴근한 후 다시 박상우를 만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직접 미행하다가는 들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선자야, 부탁 좀 할게. 내가 직접 가면 며느리가 알아볼 테니 내가 좀 따라가 줄래? 박선자는 고민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한번 따라가 볼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연락할게. 혜수는 유진의 회사 주소와 퇴근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박선자는 유진을 미행하기 위해 출발했어요. 혜수는 집에서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박선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수나, 너희 며느리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 남자를 만나고 있어. 아까 보험회사에서 만났던 그 설계사 맞아. 혜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있어? 가까이 가서 들어볼게. 잠시만. 몇 분 후 박선자가 다시 전화로 속삭였어요. 그 남자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참으라고 했어. 혜순의 몸이 굳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또 뭐라고 했어? 남자가 곧 모든 게 끝날 거고 보험금만 나오면 새 출발이라는 말도 했어. 혜수는 몸을 떨었습니다. 보험금만 나오면 새 출발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혜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서에 가서 모든 의심스러운 정황을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증거가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녁 시간 유진이 귀가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혜순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혜순은 생각에 잠겼어요. 계속 의심만 하던 것과 달리 이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유진과 박상우는 무슨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계획과 민준의 죽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혜수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보험 사기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가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어요. 아들의 죽음이 보험금을 위한 계획이었다면 그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을까? 민준아, 이 일의 진실을 꼭 밝혀줄게. 혜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혜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내일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얽힌 비밀을 밝히는 일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민준을 위해 꼭 해내야 했습니다. 혜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경찰서에 가서 모든 정황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한 날이었어요. 박선자에게 전화해 함께 가자고 했지만 박선자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미안하다며 오후에나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혜수는 혼자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유진은 이미 일찍 출근했다고 했습니다. 혜수는 가방에 증거가 될 만한 메모들을 챙겼어요.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혜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마른 남자였습니다. 키는 민준과 비슷했지만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누구세요? 혜순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천천히 모자를 벗었어요. 삭발한 머리에 수척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순간 혜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 사람은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죽은 척해서. 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문 앞에 살아서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민주는 어머니를 부축해 거실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혜순의 얼굴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민주는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혜순은 천천히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우리 민준이 맞니?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수척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네, 엄마. 저예요. 정말 죄송해요. 혜수는 갑자기 민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아?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기나 해? 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배신감의 눈물이었어요. 민주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주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 보험금을 타려고 했어요. 혜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보험금? 그런 짓을 왜? 민주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매달 250만 원으로 전세이자 100만 원, 어머니 용돈 50만 원, 생활비 내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혜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늘 웃으며 괜찮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사람이 어떻게. 유진이는 인턴이라 언제 잘릴지 모르고 아이 가지자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너무 막막했어요,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유진을 의심했는데 오히려 아들이 주도한 일이었다니. 그럼 시신은?
누구의? 아무도 찾지 않는 시신이었어요. 도연이라는 사설 탐정이 병원에서 구했대요. 저와 체격이 비슷한 사람으로. 혜수는 경악했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500만 원은 사설 탐정에게 준 돈이에요. 시신 구하고 신분 바꾸는 비용이라고 했어요. 혜수는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런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돈도 유진이 적금 깨서 마련한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의 말에 혜수는 놀랐습니다. 유진이 적금을 깼다고? 그동안 유진을 얼마나 오해했던가요? 혜순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누가 이런 계획을 세운 거니?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대학 선배 박상우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실제로 죽지 않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박상우. 보험 설계사였던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군. 상우 형이 처음엔 제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하는 척했어요. 그러다가 보험 사기를 제안했죠. 8억 보험금 중에서 1억은 자기가 갖는다는 조건이었어요. 혜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 어려운 처지의 민준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상우 형이 등산 사고로 위장하면 의심받지 않는다며 북한산 등산을 시작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설 탐정 임도연을 소개해줬고요. 민주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혜수는 충격에 빠졌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도 컸지만 아들이 그런 사기를 친 범죄자라는 사실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알고 있었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절대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죠. 결국 마지못해 동참했어요. 혜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유진을 의심하고 미워했는데 오히려 유진은 이 계획에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혜순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던 거니? 임도연이 제공한 은신처예요. 양평에 있는 작은 펜션이었어요. 거기서 보험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는데 혜수는 양평이라는 단어에 놀랐어요. 유진의 캘린더에서 본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민주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도 들고 무엇보다 엄마가 얼마나 슬퍼할지 생각하니 너무 괴로웠어요. 혜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온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어쩌려고? 민주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수하려고요. 변호사도 만나봤어요.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자수하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대요. 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그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슬픔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죠? 정말 죄송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준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내가 한 일은 정말 큰 잘못이야. 혜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에 대한 연민도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은 자식이니까요. 박상우와 임도연은 어떻게 될까? 민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수하면 그들도 연루될 거예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민준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었어요. 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유진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어 다행이면서도 그동안 며느리를 얼마나 의심했는지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정말 후회돼요. 혜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바탕으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함께 이겨내자. 가족이니까.
혜순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아들은 아들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진실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저녁이 되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혜순과 민주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민준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오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미안해, 유진아. 유진은 민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유진아, 앉아서 이야기하자. 혜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유진은 민준과 함께 혜순 앞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에 동참해서. 혜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동안의 오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오히려 미안하구나. 너를 의심해서. 유진의 눈에 놀라움이 비쳤어요. 혜순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민준이 사라진 후 자신이 어떻게 유진을 의심했는지, 심지어 박상우와의 만남을 미행했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해요, 어머님. 제가 그 입장이어도 의심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의 경제적 어려움, 유진의 불안정한 직장, 그들이 꿈꾸던 미래와 아이에 대한 희망까지. 혜수는 그동안 아들 부부의 고민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내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저희 때문에 힘드신데. 혜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맙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순은 박선자에게 연락했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노현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족은 민준이 자수하기로 결정했어요.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자수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노현수의 설명에 세 사람은 조금이나마 안도했습니다. 물론 처벌은 피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가벼운 형벌을 받길 바랐어요. 자수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민준의 진술을 바탕으로 박상우와 임도연도 체포되었어요. 혜수는 법원 청사 앞에서 기다리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왔어요. 이런 상황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진행되었어요.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주는 보험 사기 미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유진은 공범이지만 소극적 참여가 인정되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박상우는 업무상 배임으로 1년 6개월 실형, 임도연은 신원 조작 및 사체 손괴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조용히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더 이상 불가능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생각하면 새 출발이 필요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까 해. 혜순의 제안에 민준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순의 고향인 전주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낯선 환경이지만 적어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만 챙겼습니다. 오랜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전주에 도착한 첫날 혜순은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혜순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어요.
민주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그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유진은 전주의 작은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서울의 큰 제약회사보다 작은 곳이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해가 지날수록 가족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가끔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모든 걸 다르게 할 수 있다면. 민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 수 있지.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을 잊었으니까요. 혜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거야. 혜순의 말에 민준과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간 과오는 아프고 힘든 기억으로 남겠지만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혜수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시련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이야말로 이 모든 고통의 끝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